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을 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비트코인 스크립트를 배웠었고, 뭐 복잡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었죠. 포룹이라든지 이런 건 없지만, 그 외에 어느 정도 좀 복잡하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 블록 하면서 이거 웬만하면 끝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비트코인 블록.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니까 블럭이 있고 블럭마다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 블럭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보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파트겠죠. 하나는 헤더 파트랑 그다음에 실제 트랜잭션 들어가는 거고, 트랜잭션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죠. 인풋에 관련된 거, 아웃풋에 관련된 거 두 개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 블럭 헤더를 보면 이거는 이제 블럭 헤더는 여기 하나씩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 블럭의 뭐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전 블럭에 대한 해시값도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해시 머클 트리, 이거는 이제 트랜잭션이 여러 개 있을 텐데 이 트랜잭션들을 뭐 모아놓은 해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트랜잭션이 여러 개 있는데 이걸 모아놓은 어떤 해시값 하나, 그것도 이제 헤더에 들어가 있어요. 헤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어, 그 난스 밸류, 실제로 이제 우리가 프루프 오브 워크를 할 텐데 이 블록을 찾았다는 건 난스랑 관련된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헤더에 해당되는 거고, 난스 이런 것들은 다 요 헤더 값을 보고 우리가 어떤 값 이하로 되는 거를 찾는 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다음에 트랜잭션은 실제 들어가는 트랜잭션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래서 헤더가 쭉 있는데 대충 이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자, 여기 위에가 이제 헤더 파트고 밑에가 트랜잭션 파트예요. 그래서 보면 트랜잭션들이 밑에 쭉 있죠. 쭉 있는 거고, 이 트랜잭션들을 다 해싱을 하는데 두 개의 입력을 받아가지고 하나가 만들어지고, 또 두 개의 입력을 받아서 하나 만들어지고, 이 두 개의 입력을 받아서 다시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시 트리 형태로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머클 해시 트리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머클 해시의 루트 값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루트 값이랑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뭐 트랜잭션 해시 루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다른 정보들 더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전 블럭에 대한 해시 값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트랜잭션들이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요 트랜잭션 약간 다른 트랜잭션하고 좀 다르게 생긴 게 있어요. 이걸 이제 뭐라 부르냐면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라고. 이거는 다른 트랜잭션들은 보통 뭐 앨리스가 바쁜데 보냈던지 이런 내용이 쭉 들어있는데, 코인베이스는 이걸 누가 만드는 거냐면 마이너가 만드는 거야. 채굴자가 만드는 거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정보가 이 블럭을 만들었으면 리워드가 나오겠죠. 채굴했다는 데는 대한 보상이 줬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코인베이스에 들어가요.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에 누구와 쓸 수 있는 돈인지 그런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뭐 추가적인 란스라든지 이런 밸류들도 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코인베이스에 있는 걸 보면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지만 리워드라는 게 제일 크고, 이 리워드는 특별히 뭐 어디에 있는 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만든 거를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0의 인풋이지만 아웃풋은 고정되었던 값. 이 옛날 거라서 12.5 비트코인으로 지금은 뭐 줄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마이너가 만들어내는 그런 트랜잭션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블럭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위에가 여기가 헤더, 밑에가 실제 트랜잭션들 길게 쭉 있는 거. 그래서 요 전체 헤더 값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 난스 값이 들어있죠. 난스 값.
그래서 이 전체 값을 가지고 해싱을 해가지고 두 번 해서 어떤 값 이하로 내려가면 우리가 블럭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값들은 다 고정되어 있고 난스는 계속 마이너가 바꿀 수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했더니 t보다 작지가 않았다. 난스를 계속 바꿔보는 거죠. 바꿔보고 값을 그래서 t보다 작을 때까지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더만 우리가 해싱을 해보면 맞는지 틀리는지 바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다 정해져 있는데 여기 보면 해시, 머클, 루트 요거는 이제 트랜잭션이 뭐냐에 따라서 바뀌는 값들일 거고 보고 여기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코인 베이스 트랜잭션이고 여기 값이 바뀌면 머클 트리 해시 머클 루트가 바뀌겠죠. 바뀌지 않겠죠. 자, 요게 대충 비트코인 블럭의 구조예요. 그럼 이제 비트코인에서 이런 블럭들, 트랜잭션들을 서로 주고받아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 텐데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면 뭐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피어 투피어 네트워크이죠. 무슨 얘기냐면 뭔가 중앙화된 서버가 없이 개개인 컴퓨터마다 서로 통신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네트워크인 거죠. P2P. P2P 서비스한테 P2P로 되어 있고 그래서 뭔가 어디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가하고 싶다 그러면 어느 노드한테 붙어야 되겠죠. 블록체인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 어떤 컴퓨터에 붙어서 이거한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뭐 어떤 그 노드들이 있는지 물어보면 얘가 자기가 아는 한을 알려주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간단해요. 그냥 브로드캐스트예요. 그냥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고 트랜잭션도 브로드캐스트, 블록도 브로드캐스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TCP 위에서 하는 거고 뭐 포트 번호도 있는데 뭐 중요하진 않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뭐 토르도 지원해 준다. 토르는 유명한 그냥 어너니머스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그냥 토르라고 하는 이런 집합체가 있어요. 이 안에는 개인들이 그냥 운영하는 컴퓨터라고 보면 돼요. 개인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뭐 개인인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이 이쪽에 보내고 싶다. 그럼 여기를 통해서 이제 보내면 막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요 패킷 안에는 이런 중간에 있던 경로들이 없어요. 경로가 없어서 이 사람이 이제 데이터를 딱 받았을 때 이게 어떤 경로 누구한테 왔는지를 감출 수 있는 거죠. 익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인 거죠. 뭐 토르를 지원해주는 블록체인이 또 따로 있기도 해요. 토르 위에서 동작하는. 근데 토르 자체는 좀 느려요. 그래서 뭐 그냥 웹 페이지 정도 보는 건 문제가 없는데 동영상 보고 이런 정도의 밴드위스는 안 나오는 그런 익명 네트워크라고 보면 될 거예요. 뭐 DNS 시드 이런 것들은 코드에 파라미터로 되어 있고 시드 노드는 하드 코디드 IP로 되어 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메시지 타입들도 쭉 있는데 뭐 이거 다 볼 수는 없을 거고 버전 정보도 있고 뭐 트랜잭션 뭐 블락 트랜잭션 보내는 거고 블락은 블락을 보내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피어들끼리 이어야 되겠죠. 커넥션 해야 될 거니까 이렇게 막 서로 들어가 있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있으면 내가 새로 들어갈 때 이어야 될 텐데 잊기 위해서는 뭐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정보를 보내고 주고받고 하겠죠. 이렇게 버전을 보내면 그럼 이쪽에서는 뭐 버전 에크를 보내겠죠. 에크 신호를 보내서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해서 주소를 주고받고 세팅을 하겠죠.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비트코인에서 브로드캐스트 중에 이제 뭐 간단한 알고리즘이 플러딩이죠. 플러딩, 홍수, 넘쳤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그냥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누가 보내고 싶다. 자, 3번이 예를 들어서 뭐 메시지를 A가 B로 간다는 이런 트랜잭션을 보낸다. 그럼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 거에 그냥 보내는 거예요. 얘한테도 보내고, 얘한테도 보내고, 얘한테도 보내고. 그럼 자기한테 그냥 있는 사람들 연결되면 또 보내는 거예요. 얘도 자기한테 보내고. 물론 이쪽에 보낼 수도 있어요. 3번한테. 근데 3번한테 보내면 3번은 당연히 자기가 이미 보낸 거잖아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2번이 받은 다음에 2번도 또 이쪽으로 보내면 7번은 이미 받았던 애잖아요. 그럼 7번은 받았던 거는 그냥 무시해버려요. 플러딩은 그냥 내가 연결된 애한테 그냥 릴레이를 하는 건데 내가 받은 적이 있으면 그냥 안 보내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자, 간단한 거고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이 이제 막 와요. 트랜잭션이 노드 쪽에 막 오면 자 그러면 해야 될 게 트랜잭션 맞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체크를 해서 맞지 않으면 밸리드하지 않으면 그러면 리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트랜잭션 밸리더티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밸리드 체크한다는 얘기가 서명이 제대로 된 건지 그 다음에 여기 보다시피 두 번 쓴 게 아닌 건지 더블 스펜딩한 게 아닌 건지 그래서 그다음에 이미 본 트랜잭션 플러딩을 아까 쓴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받았던 거는 또 플러딩 하진 않겠죠. 또 보내진 않겠죠. 그러면 계속 어, 늘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본 적이 없던 트랜잭션 보낸 적이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릴레이를 하는데 뭐 화이트 리스트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보내는 거죠. 자기 음, 그렇다고 하네요. 디폴트로는 스크립트가 모든 스크립트 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이런 스크립트 형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로만 되어 있는 것만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크립트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인 랭귀지지만 네, 된다는 거죠. 또 질문이 있네요. TX를 최초로 만든 노드는 유저가 TX를 만들 때 그 노드의 주소를 입력하는 건가요? 유저가 하진 않죠. 유저는 TX만 만드는 거고 TX를 만들어서 샌드를 하게 되면 그 노드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트랜잭션하고 보내는 거에 관련된 정보는 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보내는 정보 자체는 네트워크 패킷이니까 자동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 유저가 보낼 때 예를 들어서 요거 자기가 만들었다. 그럼 이거 스페시픽하게 주소를 주고 보내야죠. 주소 보내야 돼요. 주소 적어서 보내야 돼요. 자동이란 건 없죠. 그래서 이 받은 노드가 이거 받은 다음에 이 주소 바꿔서 또 다른 패킷 만들어서 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유저가 처음에 보낼 때는 특정 어떤 뭐 블록체인 마이너가 어떤 건지 알고서 만들어서 보내야 되겠죠. 모르고는 못하죠. 됐나요? 네. 이렇게 트랜잭션을 체크한다는 거고 어, 다음 네트워크 레이턴시 당연히 네트워크가 다 보내는데 시간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노드가 있고 또 다른 노드가 이렇게 있는데 둘이 갖고 있는 받은 트랜잭션이 다를 거예요. 당연히 다르겠죠. 여기 있는 트랜잭션하고 뭐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막 들어있겠죠.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받았는데 보니까 트랜잭션 2에 들어있는 거랑 트랜잭션 3에 있는 걸 봤더니 얘네가 더블 스펜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체크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트랜지션 2에서도 앨리스가 돈을 쓰고 있고 트랜지션 3에서도 앨리스가 또 그 돈을 또 쓰고 있다. 같은 아웃풋에 대한 돈을 또 쓰고 있다. 그러면 둘 다 억셉트를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블 스pen딩이 일어나면 늦게 온 거는 이제 버려버리죠. 이거는 더블 스pen딩이 났으니까 버려버리자. 여하튼 어쨌든 이 풀을 보면 블럭을 보면 사실 다른 풀로 블럭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만든 거는 이런 거고 얘는 뭐 또 다른 형태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문제가 없죠. 비트코인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블럭이 두 개가 만들어지면 여하튼 합의를 거쳐가지고 하나만 유지되도록 만들게 할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 뭘 하고 있냐면 제로 컨포메이션 트랜잭션 뭐냐면 트랜잭션이 일단 네트워크에 브로드캐스트가 되면 일단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노드가 뭔가 트랜잭션이 딱 들어오면 일단 억셉트를 해요. 억셉트를 한 다음에 물론 이게 뭐 맞는 건지 모르죠. 음, 사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뭐 이 더블 스pen딩 되는 것 여기 이미 들어 있었는데 이걸 받아들이면 더블 스pen딩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나중에 뭐 고친 건데 2013년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조금 바꿔가지고 알고리즘 바꿔서 어, 원래는 늦게 들어온 트랜잭션이 더블 스pen딩이면 그냥 늦게 들어온 걸 버려버렸잖아요. 풀에 보면 풀에 여기 트랜잭션 2가 있었는데 트랜잭션 1이 들어왔는데 이게 두 개가 서로 같은 아웃풋을 쓰고 있다 그럼 이걸 버렸는데 좀 바꿔서 트랜잭션 2가 있었고 여기 트랜잭션 1인데 얘는 비용을 1비트코인 내기로 했는데 얘는 2비트코인을 내요. 그러면 높은 걸로 선택하자. 뭐 이런 것도 된다는 거죠. 이건 사실 블럭을 만드는 사람 나름이에요. 블럭을 만든 사람은 풀이 쭉 있으면 풀에 트랜잭션이 쭉 있으면 이 중에서 뭘 포함해서 블럭을 만들지는 마이너가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마이너가 정할 때 돈을 많이 주는 쪽으로 보통 정하죠. 돈 많이 생기는 쪽. 자, 디폴트가 그렇다는 거고 마이너를 그럼 어떻게 다르게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있어요. 그냥 그 블럭을 만드는 규칙만 지키면 되는 거지 어떤 트랜잭션을 포함하고 어떤 걸 포함하지 않고 하는 건 순전히 마이너 마음이에요. 다음에 블럭 프로퍼게이션. 블럭 트랜잭션 프로퍼게이션 하는 것처럼 똑같죠. 블럭도 프로퍼게이션을 새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고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시간이 사실 오래 걸리죠. 블럭을 프로퍼게이션 하면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블럭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블럭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전 해시가 맞는 건지 확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트랜잭션 있을 텐데 트랜잭션을 머클 해가지고 만들어서 루트가 뭔지 확인해야 되고 난스랑 해싱해가지고 스레시홀드 이하, 디피컬티 이하로 내려가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트랜잭션 각각이 또 다 맞는지 더블 스pen딩이 없는지 트랜잭션의 서명은 다 제대로 한 건지 이런 걸 다 확인을 해줘야 되죠. 음.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블럭을 이제 포워딩을 하는 건데 음, 네, 뭐 한다고 보면 되겠죠. 음. 자, 그래서 블록 프로퍼게이션 탐을 보면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음. 그래서 블록 퍼지는데도 꽤 시간이 걸린다라고 할 수 있고 어, 그러면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사이즈는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넓은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컴퓨터가 지금 인발부되어 있느냐? 잘 모르겠다. 라는 게 답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그래서 굉장히 많은 IP들이 있는 것 같고 뭐 그렇긴 한데 잘 모르겠다. 대충 한 5천에서 만인 것 같은데 실제로 잘 몰라요. 왜냐하면 IP는 하나라도 뒤에 숨어가지고 계산하는 노드들은 뭐 수십만 개씩 같이 돌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고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넓은 쪽이 진하고 넓은 쪽이 어, 비트코인 마이너들이었죠. 노드들이었고 그런데 아마 음, 마이닝 파워 그러니까 노드들은 많더라도 실제로 마이닝 채굴하는 것도 다른 얘기죠. 노드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 데이터를 그냥 가지고 있든지 뭐 채굴하는 그런 거 되겠지만 IP 당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 마이닝은 사실 컴퓨팅 파워잖아요. 계산을 빨리 할 수 있으면 더 채굴을 빨리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닝 파워를 보면 지금 현재는 아마 여기 중국 쪽이 거의 한 80%쯤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되고 특히 이쪽 서부 쪽이 되게 많죠. 왜냐하면 전기료가 싸서 전기료가 싸가지고 이쪽에 뭐 그런 그 마이닝하는 그런 컴퓨터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음.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비트코인의 리미테이션 또는 개선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잘 안 바뀌어요. 제한이 있고 한데도 어, 안 바뀌는데 일단은 보면 뭐가 이제 제한이 있느냐? 첫 번째로 비트코인의 수가 딱 정해져 있죠. 그렇죠? 뭐 21만 개인가? 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되고 있고 그리고 마이닝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안 바뀌죠. 그래서 사실은 계속 줄어들어 갈 텐데 이것도 다 고정되어 있고 그럼 이걸 늘리냐 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냥 계속 이 상태로 유지해가는 게 경제 이코노믹 측면에서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비트코인 나올 때 철학대로 그냥 그대로 흘러가고 있고 그럼 성능은 어떻게 되냐? 스루풋은 어떻게 되느냐? 비트코인은 10분마다 한 번 정도 블럭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10분당 원 블럭 이 정도로 디피컬티 레벨을 조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블럭 사이즈가 얼마냐? 한 블럭의 크기는 한 1메가바이트 정도 돼요. 물론 이제 이걸 더 키우면 프로포게이션 하는데 시간 더 걸리고 뭐 블록체인의 크기도 더 커져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한 개의 트랜잭션에서 소요되는 바이트가 적어도 250바이트예요. 따라서 한 블럭에 최대한 많이 담아봤자 한 4천 개 정도 트랜잭션이 담길 수 있는 거죠. 최대한 담겨봤자. 그러면 초당 몇 트랜잭션이 나오느냐? 4천 오버 10분 60초 하니까 대충 7트랜잭션이 나오는 거죠. 7트랜잭션 정도. 그래서 비트코인에서는 초당 한 7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능이 떨어져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낮은 걸로 만들었느냐? 원래 비트코인을 만들 때, 비트코인을 설계할 때 성능 좋은 컴퓨터에서 돌릴 걸 생각한 게 아니라 성능 좋은 컴퓨터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여러 명 갖고 있지 않잖아요. 성능이 낮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잖아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가정했던 게 라스베리 파이. 라스베리 파이인가? 라스베리 파이라고 하는 그 보드가 있어요. 한 10만 원 안 될 거야. 몇만 원 정도 되는 보드가 있고 그 성능이 뭐 대충 한 1GHz, 500MHz 1GHz 정도 되는 프로세서 달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하는 게 하드디스크 달려 있는 컴퓨터. 그 정도로 이제 성능 낮은 거에서도 이 성능 얘가 할 수 있는 거에 30분의 1 정도 성능으로 디자인했어요. 얘가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의 30분의 1 정도로 돌아갈 수 있는 만들기 때문에
뭐 10분의 하나 정도 그리고 4,000개 트랜잭션 정도 밖에 안 했던 거죠. 이거 올리면 성능이 막 올라가죠. 그리고 스토리지 리퀘어먼트 얼마나 저장하느냐 뭐 계속 증가하겠죠. 근데 일단 보면 뭐 하드디스크에 모든 블록체인이 저장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트랜잭션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려면 얘가 사용이 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다 쫓아가 봐야 돼. 블록체인을 다 쫓아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아웃풋이 사용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다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데이터가 램에 있어야 돼요. 메모리에 있어야지 안 그러면 계속 스토리지를 읽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꽤 오버헤드 드는 거죠. 그럼 도대체 사이즈가 얼마냐? 이게 2018년도에 한 이게 얼마예요? 2.5기가? 이게 얼마야? 250기가 기가로 되어 있죠. 250기가. 어, 네, 이 정도 됐던 것 같고 뭐 250기가 지금 크지 않죠. 지금도 계속 많이 커졌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뭐 1테라 이렇게는 안 됐고 다른 것들을 보면 다른 블록체인은 훨씬 더 큰 것들이 많이 있죠. 초창기는 별로 안 컸어요. 왜냐면은 블럭이 안 생겼어요. 트랜잭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쭉 유명해지면서 슉 커졌죠. 그래서 언스펜드 트랜잭션 어플을 보면 원래는 계속 증가하죠. 왜냐하면 블록을 계속 마이닝을 할 테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이닝만 하면 계속 새로운 것만 생기겠죠. 생기다가 중간에 이제 뭐 많이 사용해가지고 합쳐지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두 개가 있던 걸 합쳐가지고 하나로 보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라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트랜잭션이 들어왔을 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려면 누가 쓴 적이 없는지 다 블록체인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트랜잭션이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하는데 생각보다 메모리 타임, 뭐 스토리지 액세스 타임 이게 바틀렉이 많이 돼요. 그래서 UTXO 지금까지 쓴 적이 있다 아니면 쓴 적이 없다 이걸 담는 거의 사이즈가 이 정도 한 2.3기가 정도. 이 정도는 계속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있다가 뭔가 트랜잭션 왔을 때 그게 이 메모리에 있는 거면 밸리드한 거고 없는 거면 인밸리드한 거고 이런 걸 체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노드가 있어요. 노드가 있는데 어, 비트코인 노드가 있는데 마이너가 있는데 얘가 트랜잭션 블럭들을 다 저장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너무 크죠. 다 저장하기에는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건 저장 안 하고 제일 앞에 거랑 요것만 저장하고 있고 뭐 필요하면 UTX, 언스펜드, 트랜잭션 아웃풋 요것만 두 개만 딱 저장하고 있으면 새로운 블럭이 딱 들어오면 그러면 이 뒤에 붙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고 트랜잭션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딱 해시가 맞는지 딱 만들어서 붙여버리면 될 거고 마이닝만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안 가지고 있고 그냥 일부만 이렇게 갖고 있는 걸 우리가 라이트웨이트 노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라이트웨이트 노드는 블록체인 전체를 갖고 있지는 않고 채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노드들이 사실 이렇게 하고 있죠. 실제로. 그 다음에 크립토그래픽 알고리즘, 암호 알고리즘. 트랜잭션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트랜잭션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쪽에 다른 걸 래퍼해 가지고 인풋으로 얼마를 가져오는 거고 아웃풋은 누구한테 보내는 건데 이게 맞다는 거에 대한 여기 서명을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전자 서명. 디지털 시그니처를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이 디지털 시그니처 알고리즘으로 비트코인은 뭘 썼느냐? ECDSA를 썼다. 리트 커브
디지털 시그니처 알고리즘을 썼다라는 거고, 어, 뭐 지금 표준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쓰고 있는 걸 뿐이고, 이게 안전하느냐? 뭐 깨지기 전까지는 안전하겠죠. 더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그냥 있는 거라서 라이브러리로 많이 있으니까 갖다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샤1을 썼었어요. 처음에는 샤1을 썼는데 제 해시 알고리즘이죠. 해시 알고리즘인데 샤1은 이미 깨졌죠. 97년도에 깨졌어요. 이미 깨져가지고 그 뒤에 아마 바꿨을 거예요. 샤2 256비트짜리로. 그래서 지금은 샤256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가끔 보면 이제 우리가 뭐 비트코인이든 뭐든 블록체인이든 보면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겠죠. 뭔가 알고리즘이 틀렸다든지 아니면 기능을 추가하고 싶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백워드 컴패티빌리티를 제공하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백워드 컴패티빌리티는 지금 네트워크상에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어도 그냥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얘 기존 코드, 기존 채굴자들의 코드를 안 바꿔도 새롭게 만든 이 기능이 그대로 지원이 되면 백워드 컴패티빌리티고, 이게 지원이 안 되면 non 백워드 컴패티빌리티죠. 그래서 non 백워드 컴패티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채굴자를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 채굴자가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이 새로운 기능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지금 현재 쭉 블럭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새로운 블럭이 만들어졌는데 얘가 새로운 기능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안 한 애는 얘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를 리젝해버리고 자기는 말이 옛날 거랑 맞는 것들만 받아들여서 계속 만들겠죠. 만들 거고. 근데 만약에 새롭게 업데이트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 없죠. 문제 없어서 억셉트 하겠죠. 그래서 보면 블록체인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되죠. 하나는 이 빨간 게 없는 거, 또 하나는 빨간 걸 포함하고 있는 거. 그래서 두 개로 쪼개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드 포크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개가 쪼개져서 서로 다른 블록체인 두 개가 같이 자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소프트 포크라고 부르는 이 백워드 컴패티블한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있었고, 근데 새로운 기능에 대한 블럭이 나왔어요. 근데 얘는 기존 채굴자들도 문제없이 체크할 수 있는 거죠, 맞는지. 그래서 이건 그냥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소프트 포크는 사실은 이름은 포크지만 블록체인이 두 개 쪼개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기존의 채굴자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없죠. 그래서 현재 지금 있는 소프트포 같은 경우에 현재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뭐 과반수 이상이 소프트웨어 새로운 걸로 업데이트를 했으면, 그러면 이제 뭐 옛날 거 올드한 거 안 하고 새로운 포맷만 받아들이기로 하자. 그래서 여기로 넘어갈 수 있죠.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검은 건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제일 길 것 같죠?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다 업데이트 됐으면 그때부터는 검은색은 거부당할 거고 계속. 왜냐하면 검은색은 어쨌든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애들은 검은색을 계속 거절하게 됐다니까. 바뀐 거여서 새로운 거에는 이제 기능이 추가됐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블럭이 크게 더 줄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스무스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소프트 포크를 보면 처음에 쭉 가고 있다가 새로운 마이너가 50% 이상이 되면 그러면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올드 거는 거부를 할 거예요. 올드 거는 옛날 거들은 올드 것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도 받아들여서 되겠지만 어쨌든 뉴가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전부 다 뉴로 넘어갈 거고. 만약에 소프트 포크인 경우에 뉴 마이너가 적다. 그러면 올드를 포함하고 있죠. 올드를 포함한 게 더 길어질 테니까 걔로 그냥 계속 유지되고 있을 거고. 물론 이 뉴 블럭도 올드 안에 있는 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은 올드도 지원하고 있다가 50%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올드는 블록체인에서 저절로 빠지게 되는 거죠. 옛날 형태의 블록은 빠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프트 포크 같은 경우는 뭐 블록의 사이즈를 원래 1메가인데 반으로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했다. 그러면 처음에는 블록 1메가짜리를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제 이 순간부터 0.5메가짜리만 받아들이는 게 생기겠죠. 그래서 0.5메가짜리는 원래 있는 것도 받아들였고, 근데 이제 만약에 올 단계 많다, 그럼 계속 1메가도 받아들이고 있고, 뭐 이렇게 되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0.5메가짜리가 이렇게 업데이트된 게 많다, 그러면 얘가 가장 긴 체인을 나타나기 때문에 다 0.5메가짜리만 여기 들어가게 될 거겠죠. 이런 식으로 스무드하게 다 조정. 뭐 그 외에도 이제 소프트 포크 예제로 이런 두 개가 있다고 하는데 뭐 다 보지는 않은 생각이에요. 특별히 볼 생각은 없고, 자, non-malleability가 있는데 뭐 또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 임프루브먼트 프로포절이라서 비트코인도 보면 뭐 버그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기능을 더 개선할 필요도 있고 그러면 뭔가 프로포절하고 억셉되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모든 블록체인이 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죠. 뭔가 프로포절 내서 그걸로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죠. 자, 말리어빌티는 뭐냐면 말리어블 수정하는 거죠. 그죠, 수정. 자, 서명을 수정할 수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전자서명을 수정할 수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시그니처 말리어빌티는 좋은 게 아니죠. 시그니처는 non 말리어블 해야 돼요. 그렇죠? 시그니처 non 말리어블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ECDS의 문제인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ECDS에는 기본적으로 서명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서명이 두 개면 좀 헷갈리죠, 사실은. 사실 이건 ECDS의 알고리즘의 문제예요. 서명이 두 개가 다 밸리드한 서명이에요. 뭐 그런 게 있고 스크립트 시그에도 말리벌한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그 윗도 넘어갈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바로 하드 포크로 넘어가면 뭔가 새로운 기능이 들어와서 옛날 마이너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드 포크죠. 예를 들어서 블럭의 사이즈가 2메가로 늘었다. 그러면 옛날 거는 못 받아들이겠죠. 옛날 거는 2메가짜리 블럭이 들어오면 밸리드하지 않다라고 리젝을 해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필요할 때가 있어요. 버그 같은 경우에 그럼 진짜로 달라졌으니까 이런 경우에 뭐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드 포킹 경우에는 사실은 어느 순간에 확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약간 쉽지가 않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하드 포킹이 몇 번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하드 포킹으로 이쪽으로 다 갔어요. 근데 나는 싫다. 그냥 남아 있고 싶다. 이렇게 남아 있을 수도 있죠. 남아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비트 캐시인가? 비트코인 캐시, 골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 있죠. 비트코인 아류작 같은 거. 이게 여기서는 하드포크로 이렇게 갔는데 자기는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내가 하드포크에서 이렇게 갔는데 아무도 안 따라서 혼자 이렇게 있는 경우 있죠. 뭐 클래식 해가지고 이름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드포크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두 개 정말 따로따로 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을 잠깐 보고 자, 마이닝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이닝. 자, 우리가 뭐 숙제로도 했죠. 해시 2번 해가지고 어떤 디피컬티 이하로 내려오는 게 마이닝, 그 이제 프루프 워크라고 하는 마이닝일 거고. 그래서 뭐 이거에 관련된 거 그냥 가벼운,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벼운 생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이닝과 디피컬티. 이건 당연히 POW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이거 가속한 하드웨어. 이것 때문에 그래픽 카드가 되게 비싸죠, 지금 현재. 그렇죠? 다들 비트코인 마이닝 한다고. 그다음에 풀. 혼자 하면 너무 성공할 확률이 높으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풀을 이뤄서 어떻게 가입을 하면 뭐 조금 적은 돈으로 좀 더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근데 이렇게 풀을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는 안 하면서도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죠. 자, 그래서 마이너가 하는 일은 보면 뭐냐? 마이너가 하는 일은 트랜잭션을 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트랜잭션을 받아들여 가지고 블럭을 만들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당연히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마이너가. 그래야지 이 트랜잭션들이 뭐 더블 스펜이 된 건지 이런 걸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 만든 거 온 거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블럭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블럭을 이제 모아서 만들 거예요. 트랜잭션을 쭉 모으고 그 다음에 이거 해당되는 루트를 머플트리 루트를 만들고 이 헤더 안에 난스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난스를 계산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블럭을 만들었으면 브로드캐스트를 하겠죠.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냐? 알 수 없어요. 내가 만들었는데 그게 짧은 블록체인에 들어가는 거였다. 그러면 뭐 열심히 했지만 뭐 효과가 없죠. 만약 이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코인베이스에 자기한테 돈을 보내게 했기 때문에 이 코인베이스 있는 돈을 가지고 자기가 돈을 쓸 수 있죠. 즉 자기가 리워드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밸리드 블락. 일단 뭐 트랜잭션이 다 밸리드 해야 되겠죠. 이걸 모아놓은 것이 밸리드 블락이고 트랜잭션들은 일단 펜딩 풀에 다 들어가 있어요. 펜딩 트랜잭션 풀에 막 다른 사람들이 보냈을 거 아니에요. 보낸 것들을 여기다 다 저장해 놓고 여기 있는 걸 뽑아가지고 블럭을 하나 만드는 거죠. 어떻게 뽑느냐? 뭐 알아서 만들면 되는데 대충 돈 많이 내는 쪽으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전 블럭의 값을 해시를 계산해서 여기 헤더 쪽에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난스 값이 근데 이게 32비트예요. 그래서 난스 값을 바꿔가면서 디피컬트 레벨이 얼마 이하가 되는지 확인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디피컬트 레벨이 사실 2에 한 44승 뭐 이런 식이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난스 값이 한 44비트는 돼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32비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되죠. 그래서 나머지 비트는 다 어디에 있느냐? 이것들은 나머지 비트는 코인베이스에 넣어요.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의 일부가 요 난스에 해당되는 값이죠. 왜냐하면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머클트리 루트가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2에 32 동안 막 했는데 못 찾겠다. 그러면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에 있는 어떤 뭐 난스라고 생각되는 어떤 랜덤을 바꿔줘요. 아무거나 상관없기 때문에. 그러면 또 새로운 코인베이스가 됐으니까 머클트리 루트가 바뀌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다시 우리가 트라이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코인베이스에 보면 25비트코인을 앨리스가 자기 마이너겠죠. 자기한테 보내는 거겠죠. 보내고
여기 요 값이 사실은 난스 밸류라고 보면 돼요. 일종의 난스. 요 난스랑 위에 있는 헤더의 난스를 합쳐가지고 전체 난스가 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밑에 있는 코인베이스에 있는 난스 값을 0으로 해놓고 세팅해놓고 머클치를 계산해가지고 해시까지 쭉 나왔어요. 여기 아니죠. 위에 거. 요 값이 나오고 이 전체를 해시해가지고 difficulty 이하로 되는지 찾는 거죠. 이 난스 값을 바꿔가면서 계속. 못 찾으면 여기 코인베이스 있는 값을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게 다예요. 이게 마이너가 하는 일이죠. 방금 전에 거기에 나와 있죠. 코인베이스에 어디셔널한 난스가 들어있어서 만약에 이 헤더에 있는 난스를 가지고 찾아도 못 찾으면 코인베이스 값 바꿔가면서 계속 또 헤더를 바꿔가고 하는 식으로 해야 되겠죠. 물론 위에 헤더에 있는 난스를 안 바꾸고 코인베이스 값을 계속 바꿔도 돼요. 근데 그럼 더 오래 걸리겠죠. 코인베이스를 바꾸면 머클치를 쭉 따라가면서 다 계산해야 되니까 훨씬 더 느려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값이 바뀌면 쭉쭉쭉 따라가면서 머클 루트까지 바뀌니까 새로운 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difficulty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2019년도에 이거 사실은 플럭추에이션 하죠. 만약에 10분보다 더 빨리 찾는 애가 생긴다. 그러면 difficulty를 좀 더 올리고 10분보다 다 느려지고 있더라 계속. 그러면 좀 내리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드저스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대충 헥사데시말로 20제를 해요. 20개. 헥사데미가 4비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이거면? 80비트. 80비트가 제로니까 이게 80승분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 많네요. 엄청 많은데. 그러면 이제 이 디피컬티 레벨은 일정하냐? 아니에요. 2016 블럭마다 한 번씩 바꿔요. 2016이 대충 어느 정도냐면 2016 곱하기 10분을 하면 이게 2주래요. 2주. 2주마다 한 번씩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이게 평균적으로 얼마 만에 블럭을 만들었는지 쭉 계산을 해요. 평균 시간을. 그래서 이거보다 짧았으면 디피컬티를 좀 더 올리고 만약에 이게 2주 동안 했는데 더 빨리 늦게 찾았으면 디피컬티를 좀 낮추고 이제 2주마다 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원하면서 하는 거죠. 디피컬티 레벨을 2주마다 한 번씩 모든 마이너들이 계산을 해서 서로 합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피컬티를 보면 당연히 초창기에 쉬웠겠죠. 별로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다가 쭉 올라가고 있죠. 어, 네. 그래서 뭐 디피컬티는 시간에 따라서 뭐 정부에서 제재를 해서 마이닝을 못하게 하면 내려가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마이닝을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돈을 버니까 리워드를 하니까. 그래서 하드웨어가 처음에는 원래 그 비트코인 만들 때는 마이닝을 당연히 CPU로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CPU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뭐 해시를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빠른 CPU 프로세서 PC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데 2015년도에 디피컬티가 2에 한 67승쯤 됐었고 이게 한 10만 대, 수십만 대, 만 대 컴퓨터로 그러니까 뭐 한 대 컴퓨터로 수십만 이어 그러니까 수십만 대 컴퓨터로 한 1년 정도 걸리는 정도의 디피컬티였어요. 2015년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비트코인 블럭 2015년도에
채굴 했으면 1년에 블럭을 하나 채굴할 수 있는 확률이 수십만 분의 1이죠. 별로 높지가 않죠. CPU는 어쨌든 뭐 성능이 이랬었고, GPU는 보면 그래픽 카드잖아요. 그래픽 프로세서인데 얘는 조그마한 프로세서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에 보면 물론 프로세서 칩이 그냥 하나 크게 있지만 이 안에 보면 조그만 프로세서들 굉장히 간단한 프로세서. 뭐 복잡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간단하고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다행히 해시가 복잡하지 않거든요. 샤 이후로 돌리는 해시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뭐 한 1000개, 한 2000개 들어있는데 얘가 CPU를 돌리는 것보다 수백 배 이상 빠르니까 가격을 따져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얘가 성능이 수백 배 빠르다. 다 GPU로 가겠죠. 그래서 GPU로 가지고 다 마이닝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GPU에서는 주로 플로팅 포인트, 그러니까 부동소점, 실수 연산 계산이 많은데 샤에서는 다 정수 계산이거든요. 사실은 실수 계산 필요도 없는데 뭐 많이 있고 네, 그런 상태죠. 어쨌든 이 마이닝 때문에 비트코인 마이닝 때문에 그래픽 카드가 너무 비싸져서 힘들어요. 연구실에서 컴퓨터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이게 GPU 마이닝하는 기계예요. 그냥 GPU만 사다가 막 꽂아놨죠. 이렇게 꽂아놓고 조그맣게 하는 거고 실제로 훨씬 더 크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GPU로 할 게 아니라 아예 전용 하드웨어를 쓰는 거죠. FPGA라고 하는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하드웨어인데 FPGA는 사실은 이 칩 하나가 싸지 않아요. 뭐 FPGA 칩 하나가 60만 원씩 하고 해요. 대충 그 정도 하는 거 60만 원 하는 거고. 근데 성능이 GPU에 비해서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용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샤만 딱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 전용으로 돌리면 훨씬 더 빠르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돌릴 수 있죠. 그리고 전력도 훨씬 더 적게 먹고 GPU에 비해서. 그래서 GPU보다 훨씬 더 싸고 그다음에 더 빨리 찾을 수 있고 전력도 적게 먹고. 대신 어려운 점은 GPU로 하면은 그냥 C 코드로 코딩을 하면 되는데 FPGA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죠. 하드웨어 디자인 코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 하드웨어 만드는 전문 기술이 있는 쪽에서만 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죠. 그래서 하드웨어, GPU 마이닝 보면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한꺼번에 여러 개 하는 걸 했고, GPU 가지고도 안 되겠다. ASIC,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 IC, 뭐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이죠, IC. 그래서 FPGA가 좀 범용이에요. FPGA는 하드웨어를 만든 다음에 하드웨어 뭐 이런 언어로 해가지고 합성을 한 다음에 하드웨어 여기다 다운로드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프로그램 돌리듯이 다운로드를 해요. 그러면 얘가 이 전용의 우리가 만든 이 하드웨어를 돌리는 건데 ASIC은 좀 달라요. ASIC은 만들려면 하드웨어를 가지고 디자인하는 걸 만든 다음에 언어를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공장에 보내야 돼요. 팩토리에 보내야 돼요. 어떤 팩토리? ASIC을 만드는 팩토리. 어디가 있어요? ASIC을 만드는 팩토리가 뭐냐면 칩을 만드는 팩토리예요. 쉽게 말하면 프로세서 만드는 팩토리. 대만의 TSMC라든지 삼성 이런 데다 보면. 그러면 한두 개 만들겠다 그러면 안 해줘요. 당연히. 그래서 ASIC 같은 경우는 요 칩 하나 이렇게 만들지 않죠. 판에다가 놓고 뭐 엄청 많이 해가지고 보통 한 뭐 수십만 칩 개, 뭐 수백만 개 이렇게 칩을 만들 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 물량이 되게 많아야 돼요. 물량이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팩토리 한번 들어와서 나오는데 시간이 적어도 시작해서 나오는데 한 100일 정도 걸려요.
뭐 100일에서 그러니까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A식 해가지고 나왔는데 고장 났다. 큰일 나죠. 그렇죠? 그래서 A식 한번 해서 들어갔다 나오는데 드는 돈이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들어요. 그래서 이게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A식은. 대신 이제 이게 성공이 됐다. 그럼 칩 하나를 만드는데 이 칩 하나의 가격은 몇백 원 수준이에요. 근데 요 셋업을 하기 위해서 요거 디자인 패턴 뜨고 뭐 팩토리도 설치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드는 비용이 그러니까 처음 만드는데 비용이 5억 10억이고 하나하나 만드는 데는 1,000원도 안 하는 거죠. 뭐 500원, 600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A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대량으로 생산할 때는 좋아요. 그리고 성능도 FPGA에 비해서 훨씬 좋고 가격도 개당으로 따지면 훨씬 낮고 전력도 훨씬 더 적게 쓰는데 대신 위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마이닝 전용의 A식을 만든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A식을 만든 다음에 팔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안 팔고 자기들이 만든 걸로 마이닝을 하기 시작했죠. 아예. 그래도 수익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A식을 만들 수 있는 건 정말로 일부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거고 좀 약간 큰 회사들만 할 수 있고 왜냐면 워낙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A식 한두 번 실패하면 작은 회사는 망해요. 5억, 10억 이거를 한 몇 번 하면 그냥 끝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어쨌든 이런 마이닝 하는 걸 보면 센터처럼 해가지고 그냥 큰 창고 같은 데다가 이게 전부 다 쭉 전부 다 뭐 GPU라든지 이런 거 다 꽂아가지고 쭉 돌리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 있느냐? 그 잘 모르는데 대충 뭐 네, 이렇게 있고 전기도 엄청 쓰죠. 전기세 엄청 나와요. 그래서 에너지를 어느 정도 쓰느냐? 아마 비트코인 마이닝에 쓰는 돈이 에콰도르보다 더 많이 쓰나 아마 한 나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0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 세계 한 20번째 그 정도 전기 쓰는 나라 정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를 쓴다는 얘기 뭐냐? 당연히 열도 많이 나요. 그렇죠? 전기를 쓰면 열이 많이 나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쿨링. 그래서 이런 센터를 만들려면 시원한 데다 해야 돼요. 전기료 싸고 시원한 것. 이게 중요하죠. 두 개가. 그러면 뭐 이런 생각 하겠죠. 이거 너무 아깝다. 그러면 좀 유용한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냥 해시 계산은 쓸데없는 해시 계산 말고 유용한 걸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관련된 연구들도 있고 또 하나 비트코인 많이 하는데 열도 많이 나는데 이 열 가지고 뭔가 할 수 없을까? 이런 것도 있고. 음. 그다음에 마이닝 풀. 아까 보면 알겠지만 2015년도에 보면 이미 마이닝을 하려면 수십만 대의 컴퓨터로 1년 동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수십만 대 컴퓨터를 가지고 1년 동안 하면 블럭 하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리스크하죠. 약간 복권, 로또 복권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어, 돈은 조금 받겠지만 그래도 좀 확실하게 받고 싶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서로 이제 연합해서 마이닝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연합해서 마이닝 한다고 해서 어떤 유리한 건 아니에요, 특별히. 그래서 그냥 혼자 하면 1년에 찾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3개 이상 찾는 게 5.6%밖에 안 되는데 여러 명이 같이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한 거죠, 뭐. 그러니까 여러 개를 사실 찾는 거는 확확 떨어지죠. 그래서 마이닝 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그룹이에요. 마이너들끼리 그룹을 지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좋은 점도 있어요. 뭐가 좋냐면 원래 마이너는 뭘 해야 돼요? 트랜잭션이 막 들어오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다 체크를 해야 되죠. 체크를 해가지고 맞는지 체크가 끝나면 그 다음에 블럭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난스를 찾는 거잖아요.
마이닝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 누가 대신해주면 좋잖아요. 맞는지 체크하는 거. 이거는 그냥 누가 다른 사람이 해주고 다 만들어 놓고 체크 다 끝났으면 이걸 이제 쭉 뿌리는 거예요. 풀에다 뿌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뭘 하느냐? 가까이 컴퓨터는 이거 받은 거 가지고 이건 얘가 계산했으니까 믿을만 하고 나는 뭐만 하면 된다? 난스만 찾는 거예요. 계속 여러 명이서. 그래서 여기가 찾으면 그러면 이 이득을 나눠 가지는 거죠. 서로. 이게 마이닝 풀이에요. 그래서 마이닝 보면 다 풀로 동작하고 있죠. 이것도 이미 2019년도 여기 보면 마이닝 풀의 컴퓨팅 파워를 보면 사실 중국이 80%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사실은 지금 중국 정부에서 다 금지시켰잖아요. 금지시키고 있는데도 이렇게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전기료가 싸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국 쪽이 전기료가 싸요. 딴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많아요. 전기료. 이게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탈중화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상위 몇 개의 풀들이 연합을 해버리면 그냥 50% 넘어가요. 세 개만 연합을 하면. 이 세 개가 연합해서 사실 비트코인 전체를 주무를 수 있죠. 우리 이렇게 가기로 했다. 세 개에서 세 군데가 서로 합의해버리면 그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닝 풀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진짜 이 풀에 있는 애들이 진짜 계산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 거냐는 거죠. 풀에는 들어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죠. 제일 좋은 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친구가 다 해줘서 그 이득만 찾는 게 제일 좋잖아요. 프리 라이딩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디텍트 할 수 있을까? 정말로 계산을 했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음. 자, 그거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웃푸팅 쉐어. 뭐냐면 원래 마이닝을 하려면 블럭이 쭉 있으면 여기 난스를 찾아야 되죠. 난스를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2의 80승계에 0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난스를 찾아야 돼요. 찾기 어렵죠, 되게. 그렇죠? 찾기 어려워요. 잘 거의 안 나오겠죠. 대신 이거 대신 뭘 하냐면 0이 한 40개만 되는 걸로 찾는 거예요. 그럼 이건 찾을 만하죠, 훨씬 더. 그렇죠? 그래서 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풀에 대한 서버가 있겠죠. 여기 이제 여러 개의 컴퓨터들이 있으면 이 컴퓨터들이 원래는 이게 80승이 0, 그러니까 80개 0이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40개가 0인 것들을 찾으면 그럼 얘한테 보고를 해요. 나 찾았다. 40개 찾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보고를 해요. 그래서 쭉 봤더니 예를 들어서 A, B, C가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A는 이런 거 하나도 못 찾았고 B는 하나 찾았고 C는 두 개 찾았다. 그러면 그래서 누가 찾아가지고 뭐 돈을 나눠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B는 3분의 1을 가져가고 C는 3분의 2를 가져가는 또 이렇게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요 조금 좀 더 쉬운 문제를 가지고 찾은 거를 리포트하면 그걸 가지고 쉬운 문제를 찾았다는 거는 그만큼 얘가 계산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찾았다. 그럼 얘는 두 배로 일을 열심히 했구나. 그럼 두 배로 더 이익을 주는 거죠. 하나도 못 찾았으면 너 일을 안 한 거니까 하나도 안 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니어 밸리드 블락. 실제 블락보다는 훨씬 더 쉽지만 그래서 찾을 수 있지만 여러 개 찾을 수 있지만 그런 거를 찾은 걸 리포트하는 걸로 실제 풀에 있는 노드가 얼마나 일을 했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닝 리워드는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페이퍼 쉐어 모델이 뭐가 있냐면 플래피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찾든 못 찾든 그냥 돈을 계속 일정하게 받는 거예요.
풀에 들어가면 그냥 일정의 돈을 받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이제 페이퍼 쉐어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쉬운 문제를 하나 쉐어라고 하면은 쉐어를 하나 찾을 때마다 뭐 1,000원씩 받는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쉐어를 하나 리포트할 때마다 1,000원씩 또 리포트하면 또 1,000원씩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정돼 있는 거고 어, 이거의 문제점이 뭐냐? 얘가 쉐어를 찾을 때마다 리포트하면 돈을 받죠. 하나 찾을 때마다 뭐 1,000원씩 받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진짜 찾았어요. 진짜 난세를 찾았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뭐 수천만 원짜리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리포트를 하면 근데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왜? 뭐 리포터 하나 안 하나 나한테 별로 돌아오는 게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의 문제점은 실제로 밸리드한 블럭을 찾는다고 해서 그걸 보낸다고 해서 뭐 특별히 더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나는 그냥 쉬어. 비슷한 더 쉬운 문제만 찾아도 그냥 돈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럼 이게 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느냐?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풀이 있는데 이게 경쟁회사예요. 경쟁회사라서 이 경쟁에서 망하게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풀로 참여해요. 참여해가지고 계속 보내가 돈은 시원은 받아가요. 그런데 만약에 넛을 찾는다? 그럼 안 보내줘요. 그럼 얘는 돈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경쟁회사를 망하게 하는 정도로 쓸 수 있죠. 두 번째 모델은 이제 프로포셔널 모델. 이거는 찾은 만큼 어, 돈을 받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막 얘네들이 얘가 뭐 5시어, 얘가 3시어, 여기가 뭐 2개의 시어를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 블럭을 근데 얘네들이 못 찾았다. 그럼 받는 돈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찾았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5만 불이었다. 그러면 얘가 절반 2만 5천 불 가져가고 뭐 얘가 10분의 2 가져가고 10분의 3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그런 모델인 거죠. 약간 리스키하죠. 찾으면 왕창 받을 수 있고 못 찾으면 아무것도 없고. 여하튼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두 개의 타입이 있으니까 두 개의 타입이 있으니까 뭐가 있냐면 또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풀을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가장 자기한테 이득이 될 만한 걸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어, 지금 풀이 두 가지가 타입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고정으로 주는 데가 있고 플랫하게 주는 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찾으면 돈을 주는 데가 있었죠. 프로포셔널 데가 있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이제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처음에는 프로포셔널에 들어가서 찾아요. 근데 만약 진짜 빨리 찾으면 그러면 금방 찾았으면 내가 돈을 많이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쉐어를 막 만들어서 하는데 쉐어를 내가 뭐 이렇게 다 해봤더니 전체 쉐어가 한 100개 정도 쉐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5만 불을 찾았다. 5만 달러를 찾았다. 그럼 내가 한 500불 정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어, 1시어를 가지고 있다. 그럼 한 500불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찾으면. 그런데 이거 지났는데도 100시어 이상에서 계속 리포트 되고 있어요. 뭐 1000시어가 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못 찾았다. 1000시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내가 지금까지 찾은 게 하나밖에 없었는데 50달러밖에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플랫한 데로 옮기는 게 낫겠죠. 플랫한 데서는 예를 들어서 100불씩 준다. 한번 리포트 할 때마다. 그럼 여기서 그냥 찾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프로포셔널이 받을 수 있는 기대값이 크기 때문에 프로포션 쪽에서 막 찾고 있다가 만약에 기대값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플랫한 데로 다시 옮겨버리는 이게 이제 풀 호핑이죠. 그래서
보고 있다가 더 이득이 될 만한 곳으로 옮겨가는 스킴을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풀 마이너가 뭐 다 훔쳐가 버리면 돈 안 주고 그냥 훔쳐가려면 어떻게 될까? 일단은 마이닝 한다는 게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에다가 뭘 하는 거잖아요.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 바뀌면 그러면 난스를 새로 찾아야 되니까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코인 트랜잭션이 중요한데 어,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에 뭐냐면 원래 풀 안에 마이너들이 여러 명이 있었잖아요. 여기 마이너도 있고 마이너도 있고 마이너도 있고 근데 얘가 리포트 하지 않고 이 찾은 거를 자기가 홀라당 다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난스를 가지고 다 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는 게 왜냐면 원래 여기 블럭에 해당되는 것 블럭을 주면 사실 헤더만 주면 되거든요. 헤더에 해당되는 것만 주면 되고 이거 주면 여기가 이 난스 값 바꿔가면서 디피컬티 레벨에 해당되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이 헤더만 줘서는 코인베이스에 있는 트랜잭션 코인베이스는 사실은 요 돈을 뭐 여기 서버한테 줘라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걸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거고 만약 이걸 바꿔가지고 새로운 거에 대한 걸로 뭔가 찾았으면 이거는 쉐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할 거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쉐어만 내고 쉐어만 주고 실제 찾으면은 돈 안 줄 수, 그러니까 얘가 쉐어는 계속 주는데 실제로 난스 찾을 만도 한데 난스는 그러니까 실제 밸리드한 블럭은 안 주는 경우예요. 그럴 수 있다고 그랬죠. 계속 쉐어만 보내주고 실제 난스 얼마 한데도 안 준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보통 판별을 하느냐? 그냥 확률적으로 예, 통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쉐어가 한 요 정도 나왔는데 쉐어가 예를 들어 한 1,000개 정도 보냈는데 밸리드한 걸 하나도 못 찾았다. 원래는 쉐어 100개당 난스 하나 정도 나와야 되는데 밸리드한 게 한 개 정도 나와야 되는데 1,000개를 보냈는데도 한 개도 리포트 안 한다. 그럼 이상한 애다. 이런 식으로 의심해서 쫓아낸다는 거죠. 자, 그리고 51% 마이닝 풀. 실제로 마이닝 풀들이 연합해가지고 51% 이상이 될 수도 있죠. 혼자는 안 되겠지만 될 수 있다는 거고. 2013년도에 보면 뭐 51%짜리도 생기고 막 이런 게 문제가 됐죠. 음. 그래서 문제는 마이닝 풀이 커져가지고 해시파고 더 커지면 50% 이상 되면 이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실제로는 마이닝 풀이 얼마나 자기들이 뭐 이게 집중화되는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죠. 얼마나 집중화되어 있는지. 어, 마이닝 풀로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우리가 하나를 찾을 확률은 되게 낮기 때문에 실제 얼마를 벌지는 잘 몰라요. 근데 마이닝 풀에 들어가서 만약 마이닝 풀이 한 30%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30% 정도 계속 찾는다는 게 보장되고 30% 정도 뭐 그 사람들끼리 나눠서 드론들에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벌어들이는 돈이 안정적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뭔가 소프트를 다 업그레이드 된다, 바꿔야 된다. 그럼 마이닝 풀 몇 개만 바꾸면 되니까 훨씬 더 쉬워요. 대신 약점이 당연히 집중화되는 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실제 비트코인 노드들 즉 트랜잭션이 맞는지라든지 이 트랜잭션을 다 블럭을 저장하고 있는 애가 몇 개 안 된다는 게 문제죠.
나머지는 다 마이닝하는 애들이고 실제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몇 개 안 돼서 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수요일 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